네,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우선 오늘 제 눈에 든 질문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으니까 참 좋으네요.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 알 수가 있어.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발명은 새로운 세대로의 컴퓨터를 이끌어내지 못했나요? 야, 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사실은 저도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세대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이게 여기서 세대가 바뀌었다. 이 참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참고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지 뭐 4세대 컴퓨터는 뭐다 5세대 컴퓨터는 뭐다 이렇게 정확하게 내리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만일에 어디로 갔죠? 1세대 컴퓨터가 있다면 1세대 컴퓨터는 컴퓨터가 처음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죠? 세상에 없던 컴퓨터가 발명이 되었고 그 전까지는 기계를 가지고 계속 컴퓨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전기식 그리고 그때 진공관이 발명되면서 진공관을 이용한 전자식 컴퓨터가 발명되었습니다.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가 되면은 우리가 TR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트랜지스터. 옛날 트랜지스터를 만들게 되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크던 진공관이 한 손톱만한 크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세대 정도 되면은 이제 드디어 세상에 열대도 존재하지 않던 컴퓨터가 필요한 곳에 보급이 할 수 있게 됐죠. 이때는 굉장히 큽니다. 뭐 기상청이라든지 나라가 소유를 한다든지 어떤 나라의 군대에서 소유를 한다든지 수준이었고 3세대가 되면은 이제 그 우리가 그걸 발명을 하게 됩니다. IC 칩을 발명하게 돼가지고 반도체가 TR로 시작되던 반도체가 이제는 이제 굉장히 작은 크기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정말 집치만한 컴퓨터가 이제 방 하나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 뭐 은행도 이때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대학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 수준이 한 3세대라고 본다면은 4세대가 되면은 VLSI라 그러나요? 고직접 회로가 예, 발달하면서 집중도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그만 회사도 워크스테이션 한 대 정도는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5세대가 되면서 이제 개인화가 되죠. 그 뭐 초고직접 회로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손목 위에까지 올라오는 이 개인화가 획기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스마트폰이 특별한 세대라고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도 굉장히 특별한 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5세대가 소형화되고 무선화되고 개인화되고 이 특징이 굉장히 강한데 스마트폰도 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따로 분리할 필요성은 없지 않은가 싶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창의적인 활동을 알고리즘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가령 이런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피카소를 능가할 수 있다. 아직까지 아마 우리가 그런 걸 찾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하면은 BTS보다 더 좋은 노래를 만들 수 있다.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누구보다 더 창의적인 물건을 내는데 그에 대한 답은 아니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알고리즘이 아닌 컴퓨터 과학을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어떤 예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알고리즘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 체계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기계한테 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체계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있습니다.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습. 따라해라. 그러면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 걸 보면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처음에는 직진밖에 못해요. 근데 안에서 사람이 앉아서 운전을 하고 핸들을 틀고 하면은 그 행위를 보고 배웁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리즘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문제를 풀 방법이 아닐까.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상화를 설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들어왔네요. 그죠? 추상화를 하면은 같이 협업하는 사람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자, 이렇게 추상의 반대는, 구체화입니다. 추상화의 반대는 구체화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내가 동생한테 콜라 하나 사와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동생이 뭐 어떻게 사오, 무슨 옷 입고 갈까요, 돈은 얼마 줄래요, 뭐 타고 갈까요 물어보면은 싫어하죠. 그냥 콜라 하나 사와. 이거 추상화가 굉장히 높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너 지금 나갔어, 빨간색 슬리퍼 신지 말고 파란색 운동화 신고 나오는 버스 두 번째 걸 기다려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거기서 세 번째 가서 슈퍼에 내려가지고 저 집에 가서 콜라를 사고 35원을 남겨가지고 어떻게 택시 타지 말고 집에 돌아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하기 싫어할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구체성이 너무 높으면은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떤 숲속에 우리가 갑자기 땅이 딱 떨어졌다. 너무 구체적으로 숲을 알아들어가다 보면은 이 숲의 형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사람들은 추상화 레벨을 굉장히 높여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추상화가 높을수록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을 구체적으로 보다 보면은,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은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큰 문제를 못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추상화가 높으면 사람들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다. 대신 사람은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 어떤 경우에는 알고리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체계적인 방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했는데 튜링이라는 분이 halting problem, 정지입니다. 정지, 스톱 한다는 문제입니다. 그죠? halting problem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때에서 이것이 그겁니다. 알고리즘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아니다.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도 다 풀 수 있느냐?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의 프로그램이 임의 프로그램, 임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를 집어 넣으면은 판단하는 판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판단 프로그램이 임의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결과를 낸다 안 낸다, 또는 아니면 저 프로그램이 스톱을 한다 안 한다. 지금 스톱을 한다 안 한다는데, 스톱을 한다는 말은 정답을 낸다입니다. 정답을 낼 때 스톱. 아니 쟤는 정답을 못 낸다. 이거는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스톱을 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돈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하지 않는다. 무한 루프. 답을 계산을 못 하는 겁니다. 계산 불가. 쟤는 정답을 낼 수 없다. 이렇게 정답을 낸다는 정답을 내고 스톱한다. 끝을 낸다 이 말이고요. 끝이 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말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한다, 할팅 한단 말은 정답을 낸다고, 정지하지 않는다는 답을 못 내고 계산을 못 한다는 말인데,
세상 어떤 임의의 프로그램이 들어오더라도 정확하게 그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 임의 프로그램이 정답을 낼 수 있다, 낼 수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습니다.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그렇죠. 이 어떤 프로그램이 뭐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면 이 어떤 프로그램은 얘를 분석을 해야 있는 거예요. 얘를. 이 친구를 분석을 해서 알고 있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야, 판단 프로그램 나 한번 판단해봐. 판단 프로그램 너 딱 날 판단할 때 지금 내가 정답을 낼 것 같지? 그럼 정답 안 내. 판단 프로그램이 나를 딱 볼 때 너 지금 정답을 못 낸다고 지금 이야기할 수 하겠지. 그럼 난 정답을 줄 거야.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얘가 이를 다 알고 분석을 해서 답을 딱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판단 프로그램은 항상 오차가 나올 수밖에 없다.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프로그램도 다 풀 수 있나요? 그랬을 때 이런 거는 못 풀지롱 하고 이제 이 튜링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걸로써 세상에 풀 수 없는 체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도 있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포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있다가 또 이런 게 없다가 헷갈린다. 그냥 이런 거는 여러분들 문법을 외우지 말고 뜻을 보세요. 뜻을. 굳이 뭐 이런 언어 배우면서 문법 다 외우고 저런 언어 배우면서 문법 다 외우지보다는 뜻을 하나하나 뜻을 외우고 있는 게 좋지. 이런 거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거 갖고 별거 아니니까. 자, 또 다른 친구 어큐뮬레이터 리스트는 하나의 장치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장치입니다. 같은 장치. 저장 장치 중에 반도체로 되어 가지고 동작을 하는 장치인데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 같은 저장 장치는 좀 늦거든요, 속도가. 그래서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만드는데 반도체 메모리 장치도 빠르지가 않아요. CPU만큼은. 근데 CPU 내에 계산을 위해 존재하는 계산을 위한 계산 결과 같은 걸 저장하기 위해서 동작하는 간단한 저장 장치는 굉장히 빨라야 되죠. 계산 굉장히 빠른데 저장 장치가 늦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고가의 저장 장치인데 레지스트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일부 컴퓨터 동작하기 위해서 이 굉장히 빠른 레지스트가 몇 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특히 어큐뮬레이터 같은 것은 계산 중간 결과를 저장하는 전용으로 쓴다면 어큐뮬레이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터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큐뮬레이터는 하나다. 레지스터 중에는 뭐 IR, 어큐뮬레이터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알고리즘이 아닌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진 기계가 존재하냐? 예, 그게 AI입니다. AI. 학습에 의한 문제풀이. 최근에 딥러닝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그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알고리즘 수행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주어진 문제의 자료 크기 외에도 인풋 자료 크기 외에도 어떤 다른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CPU 속도라든지 뭐 메모리 용량이 작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들어오는 인풋 대비 얼마나 프로그램이 빨리 도느냐와 들어오는 인풋 사이즈 대비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쓰느냐 계산하기 위해서 용지를 많이 쓰느냐 요 두 개로 주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대별 성능 이 같은 문제를 질문하셨네요. 그래서 6세대 컴퓨터는 뭐냐? 이게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6세대 컴퓨터는 뭡니까? 하니까 6세대 컴퓨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막 AI가 돼가지고 동작 이런 겁니다 했을 때 반론이 나왔습니다. 1세대부터 5세대까지는 계속 소자가 발달돼서 친구간 TR, IC, LSI 나가다가 왜 갑자기 소프트웨어 AI를 이야기하느냐 또 이렇게 반문하는 것도 있었는데 옛날에 보면은 뭐 칩을 만드는데 세포를 정식시켜서 TR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최근에 6세대 컴퓨터가 될 수 있는 거 보이는 것은 양자 컴퓨터 같은 컴퓨터, 양자 컴퓨터. 이게 지금 그냥 순전히 그냥 물리학자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론적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는 회사에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를 한번 써보고 싶으면은 웹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또 가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한 명령의 순서인데 문제를 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있다 이거죠. 이 안에 명령과 순서는 아니에요. 명령이 있고 이 명령들의 순서가 있다. 명령의 순서 이 말도 봐. 우리가 수행해야 될 명령 하여튼 이 말도 맞을 수가 있겠다. 그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그거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라면 끓일 때 그죠? 물 끓이고 그 다음에 뭐죠? 끓일 때 라면을 투입하고 라면 투입된 상태에서 3분 끓고 난 다음에 계란을 넣고 이렇게 아주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끓이는 거 안 중요하고 라면 봉지 넣는 거 안 중요 다 중요하죠. 똑같이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명령과 순서. 라면 끓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면 끓이고 뭐 라면을 투입하고 이런 명령이 중요한지 아니면은 순서만 중요한지 그게 아니라 이게 두 개가 한 개입니다. 한 개. 여기 또 나오네요. 양자 컴퓨팅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면 상태가 1, 5.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아는데 이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간단한 예시가 궁금합니다. 와, 이 질문 되게 좋네. 중첩이 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터미네이터 보면은 이렇게 된 그 터미네이터 2탄에 그 꼬마 주인공이 가서 이게 뭐 슬롯에 비밀 카드 넣는 슬롯에 뭐 이상 카드를 탁 집어넣어 가지고 요게 기계를 가지고 해킹을 하면 숫자가 998997 막 해서 쫙 줄어들어가 비밀번호가 탁 맞으면서 여기서 돈이 탁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해킹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다가 번호를 0000부터 9999까지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000 맞춰보고 틀리면 001 해서 이렇게 만 개의 숫자를 쭉 입력시켜보고 맞으면은 여기서 돈이 탁 튀어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양자 컴퓨팅에서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집어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냥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0000부터 9999 숫자까지가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열려버립니다. 얘가. 그중 한 개를 맞을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지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암호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해서 암호된 컨텐츠를 가지고 인터넷에 유통을 해서 그 다음 이 친구가 암호를 풀어내는데 이 암호를 훔치지 않고는 맞출 수가 없어요. 현재 암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깰 수가 없어요. 근데 양자 암호를 들이댄다면 모든 숫자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개는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식의 우리가 기존에 있는 암호하는 방식 대칭키 비대칭키로 암호하는 방식이 틀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굉장히 좋은 질문. 책에 나와 있는 순차 탐색 알고리즘에서 비교를 했을 이제 이런 거는 순차 탐색은 주어진 자료가 무작위 순서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끝까지 다 읽어 나가야 되는 우리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숫자 탐색인데 이 외에 데이터를 정리함에 있어서 순서를 사전처럼 쫙 나열시켰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글자라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죠. 그죠? 또 하나의 방법은 해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시. 해시. 해시? HASH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함수를 탁 집어넣으면 숫자로 톡 튀어나와요. 숫자. 이 숫자에 해당하는 방 번지가 있다면 저장 장치 그 번지에다가 이 자료를 싹 저장해 놓습니다. 또 다른 글자가 있어서 이게 다른 문자가 있어서 여기 또 집어넣으면 또 숫자가 나와요. 거기에 숫자에 해당하는 방에다가 자료를 또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찾을 때 요 내가 이 x를 찾고자 한다 그러면 얘가 해시를 딱 함수 돌려보면 숫자가 나오죠. 그 방에 가면은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다 집에 들어있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요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수업에서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해시를 다루지는 않겠지만 보안 우리 수업의 제일 마지막 시간 보안 시간에 요 해시를 한번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잘 진행했어요. 여러분들 질문 그리고 그 강사 등록하라. 제 눈에 띄는 거 앞쪽에서부터 사실 골랐어요. 지금 촬영하는 와중에 질문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서 여기까지 골라서 여기에 대한 내가 뭐라면 강사를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과제로 제출한 거 말고 내가 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받고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